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관리 과정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죠.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생 600여 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버리는 바람에 공단 이사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 결시생 5명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도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이전까지 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부실로 국가공인자격증의 공신력까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만 오가고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 그 청문회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뭐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만큼 엄중하거나 위중한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야당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에 의혹으로 나온 부분도 대부분 다 이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기본적으로 총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지명되는 총리잖아요.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새 정부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었지만 그 의혹들에 대한 해명들이 적절했다고 국민들은 보시는 것 같고 야당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언론의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언론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네.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 돈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재혼하면서 결혼식의 축의금, 그다음에 조의금
그리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금으로 받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고 또清華대 석사과정 문제도 본인이 직접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잖아요. 네. 또 어느 정도 그것도 납득이 되는 모양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 예컨대 뭐 예전에 처벌받은 거는 법적으로 이제 처벌이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해명하기를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돈을 이제 받은 게 문제가 돼서 본인이 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된 금액으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매달 송금이 됐고 그리고 돈을 빌린 문제도 차용증을 다 쓰고 돈을 빌렸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크게 미흡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낙마를 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이제 검찰의 태도가 좀 빠르게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왜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대체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피의자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에 상관없이 그럼 피의자가 되고 나면 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범죄 피의자 이런 이름 명칭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좀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발해놓고 그리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되면 범죄 피의자가 어떻게 총리를 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청문회가 끝난 뒤에 검토해보고 정말 이걸 사건을 수사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접수를 해도 될 텐데 입건을 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건 검찰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겨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뒤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청문회에서 해명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게 맞을 텐데 그걸 너무 급하게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열어서 인준할 표결한다는 방침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 이대로 임명이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의혹 자체가 총리 후보자로서 인준을 받기에 부족할 만큼 뭐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인준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국회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또 통과시키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론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이 이제 통과하는 쪽에 무게를 좀 더 싣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더라도 인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장관 후보자의 면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말들 이게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크게 인연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장관에 지명을 했다고 하는 건 실적을 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정부가 실적을 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장관의 업무를 하고 산업 현장 또 본인의 부처에 연관돼 있는 현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상황들을 바로 인식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정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인선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노동부 장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철도 기관사시잖아요.
현직에 계속 계신 분을 그렇게 임명했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 정책을 실현하고 또 입안해 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해요. 노동부가 원래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의 정책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민 국방부 장관 이것도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 46년 만이거든요. 네. 대체로 군 출신들이 국방장관을 했는데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의원이 네. 지명이 되면서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또 내란이나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강한 의지가 보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텐데요. 혹여 낙마까지 가게 될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장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청문회가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뭐 어떤 의혹들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켜봐야 되겠죠. 뭐 최근에 그냥 나온 걸 보면 언론에는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네. 문제를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입법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 회사, 그 회사와 관련해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뭐 이해 충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임을 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사임하고 나왔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 그건 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아직까지는 크게 언론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서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의혹들이 나온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내란 특검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내일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게 될 텐데 출석 시간 뭐 방법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민간인이잖아요, 이제. 예. 전직 대통령이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도 다 박탈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경우 인력만 지금 배치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피의자가 내가 원하는 물론 뭐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예컨대 뭐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이유가 없이 그냥 9시에 나오라니까 난 9시 벌써부터 10시에 나가겠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는 그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비공개로 소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런 얘기들은 아직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느 피해자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거를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런다고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검이 그렇게 밝혔잖아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 수사받는 과정에 비공개로 온 적이 없어요. 네. 다 공개로 출석을 했죠. 네. 자기가 왜 혼자만 비공개로 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재판 받으러 올 때는 공개적으로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네. 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특권의식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없다는 걸 이번에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은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잖아요. 네. 그럼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 국민 앞에 좀 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에서는 어떤 걸 조사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이번에 수사를 이제 강하게 할 부분이 뭐냐면 외환 유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수사가 이루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게 발견되면 수사를 진행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전혀 수사가 안 된 거 외환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예컨대 뭐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죠. 그거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전혀 조사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특검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실제 실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이제 또 다른 기소가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또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일단 외환 유치, 이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두고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했는데요. 11일 만에 퇴원인데 상태가 호전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본인들이 얘기는 하는데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고 뭐 어쨌든 퇴원을 했으니까 그래도 호전이 좀 됐으니까 퇴원하지 않겠어요? 뭐 의사들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 진단을 내렸을 것 같고 물론 뭐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됐더라도 일단 퇴원을 했으니까 출석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아마 김건희 특검이 곧 출범을 할 텐데 그리고 나면 수사를 개시하면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소환을 할 겁니다. 그때 소환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자기들이 뭐 예전에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비공개를 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그걸 이제 와서 자기들은 비공개를 해달라 이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내용이고요. 국민의 분도만 불러일으키는 얘기니까 본인들이 정말 이제 검찰이 부르면 또 특검이 부르면 열심히 나가서 수사받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저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칙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제 본인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밑자락을 까는 거죠. 결국 이제 출사 가라 그러면 좀 몇 번 안 나가고 또는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하자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포석이다. 그건 그러나 이제 특검 입장에서 그걸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출석을 하도록 만들 거고 안 하면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꾸 시간 끌고 국민들에게 볼 때 정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넘겨졌는데요.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다고요? 예,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6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야 돼요. 재판까지 원래 끝나야 되는 건데 기소를 하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다고 하는 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이제 멈춰지는 거잖아요. 6개월이. 그리고 이제 파면되고 나서 6개월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마지막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 특검이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건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와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증거도 있고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증거는 남아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금 보도 내용이나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을 보면 허위로 그 얘기를 해서 본인에게 선거에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뭐 언론 보도의 내용만 보면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이것부터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정당이 지원받은 지원금을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당시에 국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걸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상품 축산물 브랜드 굿앤베스트 해썹지정 무항생제 햄푸드즈 원풀 투풀 프리미엄급 햄프 한우 도축 제공하는 육회 뭉튀기와 무한리필 한우 불고기 대형주 차장과 70석 단체석 확보 경북 신도청 햄프타운 054-653-6000번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의성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인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의성군에서 제7회 군민행복 상상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025년 7월 13일 일요일까지며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의성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과 그 외 의성군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 농업, 복지, 신산업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행복 상상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이 공모전에 채택이 되면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예, 아이디어 창안 점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상금을 드립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은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주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분들 듣고 계신가요? 의성 군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고 여러분께서 상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내용은 산불 관련 내용인데요. 산불은 다 꺼졌지만 산불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후유증이 심한데 의성군에서는 산불로 인한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산불 때문에 나무가 너무 많이 타버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이 나무가 빗물을 좀 머금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다 흘려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천 수위도 엄청 빨리 올라가고 또 나무가 또 산에 있는 흙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흙이 흘려내려서 산사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총 117개소를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 우선 급한 69개소에 대해서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개소는 계속 복구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 담당 공무원 지정과 마을 순찰대 운영으로 장마로 인한 유사 시에 신속한 대비와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사태를 잘 예방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하면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유명해요. 저는 뭐 자두도 좋아하고 한데 가장 유명한 건 마늘이잖아요. 의성 마늘 수확이 완료됐다는데요. 어떻게 잘 끝났을까요? 예, 의성 마늘 수확이 이제 막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봄에 비가 좀 많이 와야 마늘도 씨알도 굵어지고 수확량도 좀 늘어날 텐데 예, 봄에 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마늘 씨알도 좀 적고 수확량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고
맛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의성마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은 의성장날 홈페이지 오시면은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직접 마늘 장터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저는 매번 그 마늘 장터까지 갔거든요. 아, 예. 근데 장터까지 가면 그런 거 좋더라고요. 덤으로 그 옆에서 이렇게 그 모아둔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예, 마늘 예. 까고. 그럼 그런 예. 거 한 바구니 더 주시고 막 그래서 전 직접 가는 재미도 있는데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장날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날이 아니라 의성 장날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소식은 조문국 박물관 소식인데요. 조문국 박물관 소식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국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만들기 체험과 조문국 게임을 실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6월 28일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공연장에서 만들기 체험도 있고 게임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조문국 박물관으로 가시면 뭐 별다른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조문국 박물관 하면 저는 물놀이장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물놀이장 개장은 언제 할까요?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은 이제 막 안전점검과 수질 검사를 끝내고 다음 주인 7월 4일 금요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문국 물놀이장 인기가 상당한데요. 일주일에 만약에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나 오시나요? 그 주말에 주로 많이 오시는데 예. 토요일, 일요일 날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1,000분 정도 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한 달 평균 4,000명에서 5,000명이 다녀가십니다. 와, 정말 조문국 물놀이장은 그 아이들이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놀기 정말 제격인데요. 이용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용 금액은 3세부터 13세 이하는 3,000원이고 네. 청소년 및 성인은 5,000원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성 군민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의성 군민이라면 50% 할인된 금액이고요. 3세부터 13세까지는 3,000원, 그리고 청소년 및 성인은 5,000원입니다. 여러분 7월 4일 개장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달력에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께서 가서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은 만들기 체험과 조문국 게임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별다른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문국 박물관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함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번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이 국회 국정연설도 있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또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각 구성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반적인 평가와 우리 지역 현안과의 상관관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안 그대로 처리가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반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첫 단추가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이다.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부적격이 확인됐다면서 이 자진 사퇴를 또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동의가 또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이 국회의 조건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총리 임명 동의안은 이 국회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지금 17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오는 30일에는 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불참한 가운데 이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임명 동의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여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완전히 소명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이 여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 분위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여당이 밝히는 충분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론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은 석연치 않은 해명을 좀 남기기도 했지만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낭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은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운데 이 두드러지게 좀 부각됐던 의원은 이 주진우 의원 정도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도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이 좀 날카롭거나 아프게 다가오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표본 오차는 95% 또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6.4% 전화 인터뷰 조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64%로 이 과반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득표율이 과반을 못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득표율보다 높은 직무 수행 지지도 긍정 응답을 가지고 있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43%가 적합하다. 이 31%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이 부적합도가 더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합 의견. 이 의견을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한국갤럽에서 이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43% 적합하다, 31% 적합하지 않다인데 이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이 총리 후보자 적합도에 견져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합이 28%에 불과했고요. 이 낙마했던 문창극 후보자는 적합도가 9%였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이 적합도가 29%, 이 황교안 후보자는 적합도가 33%였거든요. 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40%가 넘었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무총리가 한 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적합도가 30%, 부적합이 37%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던 걸 보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그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근거 지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적합도가 높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면 네. 국민의힘에 대한 비상계엄과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 이 야당이 비판은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부분. 네. 그리고 국회 의석수 자체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 여기다 더해서 이 대선 이후에도 뭔가 국정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야당은 당대표를 놓고 당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완전 무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이 야당의 현 상황 때문에 강하게 이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 수행 지지도보다 적합 의견은 낮지만 이 정도면 초창기에 힘을 좀 실어 줄 만하다라고 보는 여론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당초 총리 임명 후에 장관 지명이 예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빠르게 23일 후보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김민석 총리 임명과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무총리가 이를 개청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해서 국무위원 임명을 할 때는 국무총리 제청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전이라서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 총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장관 후보자 발표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임명됐던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권 행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주호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좀 보이고 싶지 않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신뢰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이게 장관 후보자 임명 장관 후보자를 빠르게 발표한 것도 이러한 역량 아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이 지명한 그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국내외로 특히 외교적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19개 부처 가운데 공석인 부처들을 좀 우선적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어 보였고요. 그러니까 11명이면 절반이 넘는 인원을 지명한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보여줬던 실용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 통일부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적도 있고 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뿌리죠.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을 쓰겠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동영 의원을 지명한 것도 실용주의의 한편이 아닌가 싶고요. 이 두 번째는 실용주의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는 강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죠.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군 장성 출신이 아니라 이 방위병으로 이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 소위 말하는 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 군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또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 국민들의 우려를 또 반영한 후보자 지명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네.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네. 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뭔가 노동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지명한 것도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보수층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사였고 또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준 것 같고 제가 유심히 보다가 가장 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가장 또 많았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대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11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우선은 이 검찰 출신이 없다는 것. 예. 여기에다가 서울대 출신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네. 이것도 좀 특징적인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총 4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실용주의, 그리고 윤 정부는 좀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보수층을 끌어안겠다, 그리고 서울대 네. 검찰 출신이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 장관 후보자 가운데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우리 지역 출신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명을 하기 전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합리적 보수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상당 부분 지역에서 정치권 활동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을 거쳐서 한나라당으로 갔는데 뿌리는 사실 정치의 시작은 민주당이었던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오을 의원은 도의원을 민주당으로 그리고 96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으로 가서 소위 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좀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 국가보훈부라는 상징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안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의 또 성지라고 부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임청각 이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는 10월이면 이 복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이 권오을 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또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씀까지 네. 들었고요. 송민영 농림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농촌 지역에 많은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북도연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이 송민영 장관 유임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곡관리법, 한우법과 같은 그동안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추진되지 못했던 농업 정책에 이 송민영 장관의 태도도 그동안 계속 이 농민단체와 농민들 민주당까지도 문제 삼아 왔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민영 장관의 태도가 변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이 송민영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지
이 인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농해수리 소속이죠. 예, 경북의 비례대표 의원인 인민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 네. 라고 남겼거든요. 아무래도 이 농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교체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 핵심은 양곡관리법과 그 한우법 문제가 우리 지역 입장에서 특히 농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19개 중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8곳이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어떤 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보면 이 공석인 부처 가운데서도 임명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법무부인데요. 뭐 사실 이 법무부의 경우에는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슈, 중앙의 이슈가 크지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아직 좀 임명을 새로 안 했습니다. 지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처들이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 그리고 지역의 공공의대 설치를 좀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요 두 부처의 장관이 누가 임명되느냐 네. 혹여나 우리 지역에 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가 임명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할 만한 인사가 지명될 것인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각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지역 현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